할아버지, 오늘도 두유 드세요. 뜨거울 때요. 서윤이 매일 같은 말을 건네면 춘식은 대답이 짧았습니다. 고맙다. 너도 얼른 들어가.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치는데 왜 나는 그냥 못 지나치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리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한숨이 쓸려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대였습니다.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 나오고 저녁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들어서는 시간이었죠. 한서윤은 간호학과 실습복 위에 오래된 패딩을 걸치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22살 또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간호학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따뜻한 두유 2개가 들어 있었죠. 하나는 자신이 마실 몫이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병원 앞 분리수거장 쪽으로 끌고 가는 손수레를 따라오는 그 할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김춘식. 78살의 춘식은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매일 본 춘식의 모습은 항상 같았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비가 오면 병원 처마 밑에서 잠깐 몸을 말리고 눈이 오면 종이박스를 2겹으로 깔아 손수레를 고쳐 묶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의외로 정교했습니다. 마치 한때 정밀한 일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오늘도 두유 드세요. 뜨거울 때요. 서윤이 매일 같은 말을 건네면 춘식은 대답이 짧았습니다. 고맙다. 너도 얼른 들어가.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치는데 왜 나는 그냥 못 지나치지? 서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중국집에서 배달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손님 접대도 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고단함을 모른 척하는 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서윤의 성격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어쩔 때는 그 정의감이 자기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서윤아, 착한 마음은 좋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다. 너만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실습 중에도 서윤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실습생들이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서윤은 혼자 병원 복도를 돌며 환자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의 물컵을 채워드리고 보호자가 없는 할아버지의 이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선배들은 때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서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윤아, 간호사는 감정이입도 중요하지만 선을 지켜야 해. 모든 환자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질 순 없거든. 실습지도 선생님의 말씀이었지만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춘식과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어느 추운 날 춘식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서 폐지가 바람에 날리는 걸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했지만 서윤은 뛰어가서 폐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두유 하나씩을 건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춘식이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이 그냥 제가 하나 더 산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라고 웃으며 말하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두유를 건네고 돌아서는데 병원 앞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유난히 반짝이는 차체, 번호판은 깔끔했고 창문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VIP 들어오는 차인가? 병원에는 가끔 유명 인사들이 조용히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했으니까요. 춘식도 차를 힐끔 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차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춘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처럼요. 손수레를 끄는 손에도 힘이 더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춘식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주변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병원 로비 안에서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년 부부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할머니 한 분은 무릎 담요를 덮고 졸고 계셨습니다. 간병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녔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소아과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편에서는 원무과 직원이 수납 업무를 보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실습을 시작한 지도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의료진들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기도 벅찼고 의학 용어들도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병원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실습 준비를 하고 오후 4시에 실습이 끝나면 춘식에게 두유를 건네는 것까지가 서윤의 하루였습니다. 그 평화롭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그 순간 생겼습니다. 며칠 뒤 춘식이 병원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실습을 마치고도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두유가 식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안 오셨어요? 서윤이 병원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아침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들어갔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 밟았을 거야. 보호자가 없어서 한참 고생했다던데.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니. 실습생이라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을 맴돌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선배에게 몰래 부탁했습니다. 선배, 혹시 김춘식 할아버지 어디 병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배는 처음에 난처해했지만 서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짜 별나다. 7층 내과 712호. 근데 가족이 없어서 보호자도 없어. 712호 문을 열자 춘식은 산소줄을 코에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누워 있으니 더욱 여위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두유 주던. 춘식의 눈꺼풀이 느리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한참을 서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너 왔구나.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족분한테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식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라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 차림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손목시계가 유독 번쩍였습니다. 비싼 정장의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병원 앞에서 본 그 검은 세단의 주인 같았습니다. 남자는 서윤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묻자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라고 합니다. 김춘식 어르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박 이사라는 남자는 말을 하면서 춘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관심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춘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박 이사, 왔구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아니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박 이사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요. 신세요? 서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이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박 이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죠. 다 옛날 일이에요. 춘식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박 이사가 물었습니다. 춘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처가 마땅하지 않으시면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춘식은 치매도 아니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박 이사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도 실습 바쁠 텐데 자주 오지는 마세요. 어르신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말투가 조언이라기보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박 이사가 나간 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사업을 하셨어요? 춘식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했지. 아주 오래전에. 그럼 왜 지금은? 망했거든. 다 망했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실패가 아닌 뭔가 더 깊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이사님은 그때 어떤 관계셨어요? 춘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놈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난한 노인과 선의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고 박 이사라는 남자는 그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는 춘식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걸.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 이사는 정말 도움을 주려는 건지 알아내겠다고. 그날 이후 서윤은 실습이 끝나면 712호로 향했습니다. 춘식은 자꾸 말하려다 멈추고 멈추다 또 말하려 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럼 퇴원하면 어디로 가세요? 춘식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지. 어딘데요? 너 같은 애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춘식의 말투는 단호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앞에 또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이번에는 2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젊은 변호사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들이었고 그 사이에서 박 이사가 중심처럼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의아해서 병원 로비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접수처를 지나
VIP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변호사들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그날 밤 서윤은 춘식의 손수레가 있던 곳에서 작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관리가 이상할 만큼 깔끔했습니다. 분명 춘식의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기 떨어져 있는 걸까요? 지갑을 열어보니 빛바랜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청원전공 대표이사 김춘식, 그리고 90년대 감성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예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90년대에 공장 하나만 잘 굴려도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았지. 근데 IMF 때 한순간에 망한 사람도 많았고, 서윤은 혼잣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대표이사? 명함 뒤쪽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전무라는 이름이 연필로 희미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설마 박이사?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병원 도서관에서 90년대 신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청원 전공을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드디어 관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청원 전공 창업자 김춘식, 갑작스러운 잠적 임원 박성호, 경영권 승계 논란. 기사를 읽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적? 승계? 이게 그냥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원전공은 90년대 중반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성공한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직전 김춘식 대표가 갑자기 사라졌고 전무였던 박성호가 경영권을 이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김춘식 대표의 실종과 관련해 채권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자금 일부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박성호 전무만이 경영권을 승계받은 것에 대해 기사가 중간에 잘려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언론 통제나 법적 문제로 더 이상 보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춘식은 회사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 이사는? 그날 밤 서윤이 712호에 갔을 때 춘식은 침대 끝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청원 전공. 할아버지 회사였어요? 춘식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 이름, 아직도 남아있냐? 왜 떠나셨어요? 춘식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자조였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다.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 이사 때문이에요? 춘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놈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믿었거든 한때는. 뭘 빼앗겼다는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말할 일이 아니야.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젊은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는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참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병을 온 거예요. 문병? 매일 와서 뭘 묻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한테 왜 그러냐? 그냥 착한 마음에 온 거잖아. 착한 마음? 박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박 이사는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간호사가 꿈이죠? 그 꿈 계속 가지고 싶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들이 있거든요.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뭘 모르라는 거예요? 박 이사는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과거 말이에요. 알면 학생만 다쳐요. 춘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링거줄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박성호, 애한테는 손대지 마라. 박성호. 드디어 박 이사의 진짜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찾아본 그 박성호가 맞았습니다. 박성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손대기요? 전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서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되찾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서윤은 박성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 카페, 믹스커피 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장년층 손님들이 신문을 펼쳐들고 텔레비전에서는 옛 가요 프로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이사님, 이거 뭔가요? 박성호는 명함을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어머, 그걸 어디서? 어르신이 예전에 사업을 하긴 했죠. 그거야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변호사들이 왔어요? 그건 어르신 병원비 문제 때문에. 후원 같은 거요. 후원요? 누가요? 선의의 분들이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회사를 떠나셨어요? 박성호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학생, 그런 건 어른들 일이에요. 젊은 사람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신다고요? 박성호가 잠깐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뭐라고 하던가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빼앗겼다고 하셨어요. 박성호는 한참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 세상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어르신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성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춘식 대표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업 수완이 부족했죠. IMF가 터지기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거든요.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자존심이 세셨죠. 결국 회사를 포기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청원 전공은요? 제가 어렵게 살려냈죠. 직원들 일자리도 지키고 빚도 다 갚았어요. 박성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는 빼앗겼다고 하세요? 박성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이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좀 흐릿해지신 것 같아요. 가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치매라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과거 일을 왜곡해서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춘식의 모습을 보면 치매나 건망증 증상은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며칠 뒤 서윤은 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인간호학을 가르치시는 김 교수님은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과거 기억을 왜곡하는 치매가 있나요? 김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최근 일을 먼저 잊어버리고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지. 그럼 과거 일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는요? 그건 치매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을 방어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서유는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춘식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박성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서유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원 전공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지역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청원 전공 직원들 사장님 갑작스러운 실종 의문. 기사에는 당시 직원들의 증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도망갈 리가 없죠. 실종되기 며칠 전까지도 회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셨는데 갑자기 사라지다니 이상해요. 박 전무가 사장님 인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그럼 춘식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실종 후 며칠 만에 박 전무 명의로 회사 자산 일부가 다른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요. 다음 날 서윤이 병실에 갔을 때 춘식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춘식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 더 파지 마라. 왜요? 억울하잖아요.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증거도 없고 시간도 너무 흘렀고 증거가 없다고요? 춘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긴 해.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중요한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셔야겠어요. 서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서윤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생은 나가주세요.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식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겠다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며칠 뒤 서윤은 병원에서 불려갔습니다. 실습 담당 교수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한서윤 학생, 환자 개인정보 접근 시도.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서윤은 멍해졌습니다. 저 전 접근한 적 없어요. 그냥 병문안만. 병문안도 과하면 문제가 돼. 실습 중단 처리 들어갈 수도 있어.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 어머니의 기대, 생활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픈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서윤아, 나도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며칠 자숙하면서 생각해봐. 집에 돌아가는 길, 서윤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분명 박성호일 거였습니다. 그날 밤 춘식의 병실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확인해 보니 보호자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요? 가족 없다고 하셨는데 박 이사님이 어르신 조카라고 하시면서 전원시켰어요.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래된 지인이라고 했으면서요.
밤늦게 병원 앞에서 서유는 박성우와 마주쳤습니다. 박성우는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학생, 인생 공부라고 생각해요. 정의감이 밥 먹여줍니까?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 오히려 제가 챙기는 거예요. 어르신, 치매 초기 증상도 있거든요. 학생이 뭘 알아요? 서유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치매? 할아버지가?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세요. 박성우는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의사 진단서예요. 경증 인지장애 진단받았어요. 이제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죠.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단서까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인가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좋은 요양원이에요. 어르신한테는 그게 최선이죠. 박성우는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실습 중단된 거 알고 있어요. 더 고집부리면 아예 복학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서윤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실습 중단까지 박성우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실습 중단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니? 우리 같은 집 애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아픈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착한 건 좋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했잖아. 제발 그만하고 학교나 다녀. 서유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다음 날 새벽 병원 앞 분리수거장에서 서유는 혼자 두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건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 늘 새벽부터 병원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냥 너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랑 친한 애지? 매일 두유 주던.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이상해. 며칠 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 짐을 다 뒤지고 갔어. 짐을요? 응. 손수레에 있던 것들 말이야. 뭘 그렇게 열심히 찾는지. 서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혹시 뭘 찾는 것 같았어요? 글쎄, 종이 뭉치 같은 거? 서류 말이야. 근데 못 찾은 것 같더라. 화내면서 갔어. 서유는 춘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있긴 해. 하지만 혹시 춘식이 어딘가에 중요한 증거를 숨겨놓은 걸까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해.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춘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 미안하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얘길 믿어주지 않는다. 청원전공 창업금 일부 성당 헌금 명목으로 숨겨둠. 통장과 인감은 박성우가 찾으려 한다. 서유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숨긴 건 욕심이 아니라 빼앗길까봐, 또 사람들 눈에 오를까봐였습니다. 쪽지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모성당 박신부님께. 서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박성우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고 자신은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춘식은 구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성모성당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성모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당 앞 마당에는 할머니 몇 분이 새벽 미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박 신부님 계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저기 옆 건물로 가세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의 신부님이 나왔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윤은 춘식의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춘식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박 신부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춘식이 형?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에요. 박 신부님은 서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십자가와 성경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서윤은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춘식과의 만남, 박성호의 등장, 청원 전공의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요. 박 신부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뭔가를 맡기셨다고 하던데요. 박 신부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신부님은 사무실 한쪽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춘식이 형이 몇 년 전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청원 전공의 설립 당시 출자금 명세서였습니다. 김춘식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성호가 전무로 입사할 때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박성호는 아무런 출자금도 내지 않고 입사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춘식이 실종되기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박성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수집 중이지만 위험하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 계좌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동시킨 내역들이었습니다. 박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춘식이 형이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왜 지금까지 가지고만 계셨어요? 형이 그러더군요. 때가 되면 알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서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춘식이 왜 숨어 지냈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를요. 신부님, 이걸로 박성호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박 신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효가 지난 지 오래예요. 게다가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서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박 신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때 박 신부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춘식이 형이 계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태가 나빠졌대요. 서윤과 박 신부님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요양원인지 확인해 봤는데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돈만 받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성호가 일부러 그런 곳에 보낸 거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춘식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여위어져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대충 설명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약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약을요? 무슨 약이요? 보호자분이 가져오신 약이에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성우가 가져온 약? 설마. 박 신부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성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서윤과 박 신부님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신부님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춘식이 형을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상하네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요. 걱정할 것 없어요. 서윤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이건 의료진이 봐야 할 상태예요. 박성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이 뭘 안다고 그래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는데요. 박성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나서지 마세요. 어르신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춘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가 있어요. 의식을 잃고. 박성호가 서윤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 신부님이 막아섰습니다. 젊은이, 선을 넘지 마시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춘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윤은 춘식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병원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새 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변호사들이었고 그들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춘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옆에서 다정한 척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학생 같은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서윤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이사님, 할아버지 치매라면서요? 근데 왜 유산 서명은 받으세요? 변호사들 중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맞습니까? 김춘식 선생님의 요청으로 오늘 유언 공증과 유산 관련 발표를 진행합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요청? 누가 요청을 해?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춘식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성호, 내 정신은 내가 망가뜨리려 했지. 서윤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이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할아버지가 맡겨두신 거예요. 청원 전공의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후원이라고 속이고 서류를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박성우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그 늙은이는 잠적해서 회사 말아먹고 사람들 인생 망친 사람이야. 내가 회사 살렸다? 그때 춘식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살린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내가 빼돌렸지. IMF 때 다들 죽으림을 다 했는데 넌 내 등골 빼먹고도 아직 배가 고프냐? 박 신부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증거는 다 있습니다. 박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신부님까지? 이게 무슨... 변조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춘식 선생님은
남은 재산 대부분을 노인 빈곤 및 간호장학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또한 한서윤 씨를 장학기금의 첫 수혜자이자 관리 보조인으로 지정합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요? 춘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두유 하나로 사람을 살리더라. 돈은 그 마음을 못 산다. 박성우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저 영감, 숨겨둔 재산 따로 있어. 다들 속지 마.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숨겼다. 근데 그건 내가 못 가져간다. 서윤이 성당에서 가져온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말씀이세요? 박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통장은 그가 그렇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디서? 할아버지가 성당에 맡겨두셨어요.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춘식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박성호 씨는 90년대 후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이는 관련 서류로 확인됩니다. 박성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비였어. 내가 회사를 살리려고. 춘식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도 한때는 내가 아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냐? 박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저도 다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배신했냐?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박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김춘식 선생님의 명예는 회복됩니다.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성호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춘식을 응원했습니다. 춘식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죽었을 거야.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박성우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자괴감이 가득했습니다. 춘식도 박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박성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춘식은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신부님과 서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옛 직원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춘식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들.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이제야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구나.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실습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습 중단은 철회되었고 학교에서도 정의감이 무모함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를 갖춘 용기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춘식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학기금과 복지기관 지원으로 돌봄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라디오를 틀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음악 들으실래요? 춘식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요 무대나 틀어줘. 그거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춘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식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왜 매일 두유를 줬냐?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뜨거운 건 식기 전에 나눠야 하잖아요.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걸 몰랐다. 따뜻함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서윤은 춘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박성우는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돌았고 90년대식 의리와 신뢰로 엮였던 관계들이 사실은 욕망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에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잘 되면 한 동네가 들썩이고 망하면 한 동네가 울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청원 전공의 옛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계속 믿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춘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들.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했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계셨다면 우리 다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청원전공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끈끈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틀렸구나. 세상에는 정말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였어. 엄마,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간호학과 동기들도 서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렸다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서윤은 마지막으로 병원 앞 분리수거장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두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춘식에게 건네기 위한 두유가 아니라 새벽에 나오는 또 다른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왜 주는 거야? 서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받았거든요. 마음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유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애가 있다니.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식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인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의 내면 독백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효심은 가족에게만 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제일 큰 효도일지도 몰라. 검은 세단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서류보다 강하다는 걸, 두유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끝에 가서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식은 서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할아버지, 이미 충분히 많이 주셨어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줄게. 춘식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진실, 정의,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네,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서윤아,
너 같은 간호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치료하는 건 기술이지만 위로하는 건 마음이거든.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식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몇 달 후 서유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으로 춘식이 계신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춘식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병원 앞 벚꽃은 해마다 피고 졌지만 서윤과 춘식 사이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유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